문고리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들어오는 냄새가 손끝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은 한 번만 울렸는데 제 심장은 2번, 3번씩 뛰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49일. 사람들은 이제 조금 숨 쉬어라라고 말했지만 숨이라는 건 마음이 허락해야 들어오는 것이더군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 신발을 끌며 서 있는 바스락거림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숨을 삼켰습니다. 문을 열면 또 누군가 위로를 가장한 말로 제 가슴을 쑤셔 넣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노란 털모자가 머리를 반쯤 덮고 있었고 코끝은 빨갰습니다. 그런데 그 눈매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바라봤던 사람의 얼굴이 작은 얼굴 위에 그대로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눈꼬리의 방향, 웃을 때 생기던 얕은 보조개,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볼 때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까지. 그건 사진으로도 배울 수 없는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내는 습관이었습니다. 누나. 뒤에서 남편의 절친 정우가 불렀습니다. 검은 코트에 빗물이 묻어 있었고 양손은 주머니 속에서 꽉 쥔 듯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죄책감이 사람을 이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형 아이예요. 그 말이 들렸는데도 제 머리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형이라면 내 남편. 그러면 이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 장난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아이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아빠 사진 속에 있어요. 주머니에서 천천히 나온 손에 접힌 사진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었고 어깨를 감싼 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그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슬픔을 위한 것이지 이런 종류의 충격을 위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밖이 너무... 정우의 말에 저는 옆으로 비켰습니다. 들어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사별 이후의 삶이 아니라 사별 이후에 시작된 진실 찾기로 바뀐 건 남편과 저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행복하지도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은 부부였습니다. 그저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은 다투고 가끔은 화해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한번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든든했고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남편의 절친이었습니다. 남편이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우는 내 동생 같은 놈이야. 제가 당신보다 나를 더 챙기는 것 같아라고 웃으며 말하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정우는 정말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비 옆에서 숟가락을 들고 남편과 축구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과일을 내오면 누나 최고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의 공기를 편하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잠깐 한마디를 남기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19 응급실 중환자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우는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누나, 내가 형 지켜야 했는데 그때 저는 정우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슬픈 사람끼리 서로를 붙잡는 건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장례식장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될 때면 저는 묻게 됩니다. 정우의 눈물은 슬픔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그 질문이 제 불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것들이 남편의 삶 속에 숨어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창문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제 어깨 너머를 보았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데리고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있어? 정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누나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하다라고 말할 때는 되게 단순합니다. 숨기고 싶은 게 많다는 뜻입니다. 정우야. 제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나는 끝까지 간다. 정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부터 책임졌어요. 매달 돈도 보내고 필요한 것도 챙기고. 그럼 형이 바람을. 제가 말끝을 흐리자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가벼운 분류는 욕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지 않다는 말은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우는 목이 메인 듯 잠깐 말을 멈췄다가 겨우 이어갔습니다. 형이 누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나가 못 견딜까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못 견딜까봐라는 말로 사람의 삶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이 상대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방패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말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돈을 끊을까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서 제 공포가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라는 단어.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정우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부엌 쪽에 서서 담배를 피우려다 멈췄습니다. 누나, 저 말해. 누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러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눈물로 이 상황을 견디지 않겠다고. 남편이 죽은 뒤 내가 무너진 틈을 누군가 이용하려 한다면 그건 2번 죽는 일이니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정우가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남편이 떠난 집이 아니라 비밀이 숨어 있던 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깊게 뒤져본 적 없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서랍을 다 여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남편을 믿었고 믿음은 때로 무지와 닮아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편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이건 당신이 보게 될 거야. 손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송금 내역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정우. 그리고 메모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약가, 교육비. 절대 끊기지 않게. 그녀가 겁준다. 하지만 죄가 없다.
그녀. 정우가 아니라 그녀.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우는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일 뿐 뒤에 따로 여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을 겁줬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단순히 책임을 진 게 아니라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남편이 죽기 전 몇 주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베란다에서 전화하던 남편. 응, 알았어. 지금은 안 돼. 전화가 끝나면 표정이 굳어있던 남편. 누가 또 일로 괴롭혀? 제가 물으면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하던 남편. 별거가 아니긴 뭐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남편 휴대폰 백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 하나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새벽 2시에 남긴 파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숨이 가빴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정우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 여자가 내 돈으로 잡고 있어. 내가 끊으려 하면 아내한테 다 말하겠대. 난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제발 내가 막아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소리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손이 떨리고 손이 떨리면 증거를 놓칩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남편 보험 관련 서류를 찾고 회사 업무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 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보류 상태. 누군가가 막았거나 누군가가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누군가가 돈을 노리고 움직이고 있다. 정우가 다시 연락해 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만이 아니에요.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그 사람 누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그 말은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불태우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 우리 부부 친구?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잡아줬던 사람? 저는 정우에게 주소를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주소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냥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누나 혼자서는. 정우야.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미 혼자야. 남편이 떠난 순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주소 근처 카페에 앉아 빌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잠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사람은 절박하면 낯선 일을 너무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남편 회사 재무팀 팀장이 그 빌라로 들어가는 걸, 잠시 후에는 보험 설계사가 들어가는 것도. 그 장면은 공포였습니다.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 돈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에 돈을 끊으려고 했어요. 더는 못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배신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협박 속에서 버텼을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을 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계산했을 겁니다. 그 계산이 이제 제게로 넘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범죄입니다. 남편을 협박했고 남편이 죽자 이번엔 저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결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이 사람들을 법 앞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연락은 밤 10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나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입 다물면 끝낸다고. 그 순간 저는 차가워졌습니다. 만나자는 장소가 회사 외곽의 서류 창고라는 걸 듣는 순간 이건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비 오는 밤 저는 정우와 함께 창고로 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축축했습니다. 정우는 열쇠를 떨어뜨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여기까지 오셨네. 재무팀 팀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보험 설계사, 그리고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격리,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울던 여자, 언니, 선배님 너무 억울해요라고 말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잡았던 손, 내 눈물을 닦아주던 손, 그 손이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재무팀 팀장이 웃었습니다. 형님 참 마지막까지 고집이 세더라. 수익자 변경을 하려는 걸 막느라 애 좀 먹었지.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곧 남편의 보험 서류 보류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요. 보험 설계사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언니, 아직도 모르시네. 보험금, 상속 다 엮여 있어요. 언니가 조용히 하면 우리도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꺼졌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조용히?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너희는 조용히 사람을 죽였잖아. 정우가 숨을 들이켰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남편을 협박했고 남편의 불안을 키웠고 남편이 죽자 이번엔 저를 노렸다는 걸.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재무팀 팀장이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멈췄습니다. 송금 내역, 협박 정황, 남편 음성 메모, 보험 수익자 변경 시도와 보류 기록, 그리고 불법 감금. 제가 하나씩 말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죄책감보다 증거를 더 무서워합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오늘 자정 넘으면 절차 시작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먼저 말을 바꿨습니다. 언니, 오해예요. 우리는 보호하려고. 보호? 제가 웃었습니다. 보호는 이런 지하에서 하지 않아요. 미정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전전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킨 게 아니야. 당신은 이용했지. 그 말은 잔인했지만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흐리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울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울지 않는다는 건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로, 법으로, 정의로. 그날 밤 우리는 그 창고를 나왔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었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남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약점이 돈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누군가의 비밀이
협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닥을 밟아본 사람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곳이 없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미정과 실수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실수는 남편의 평생을 갉아먹는 죄책감이 되었고 남편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챈 재무팀 팀장과 보험 설계사는 그 책임을 돈줄로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겠다. 회사에 퍼뜨리겠다. 남편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협박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남편의 불안은 극심해졌습니다. 그 불안이 기록으로 남았고 기록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사고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고를 만들어낸 환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돈은 아내에게서 나온다고. 흔들리게 만들면 울고 무너지고 죄책감에 휘둘리고 결국 조용히 끝내자라며 돈을 내놓을 거다고.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별한 사람은 이미 한 번 바닥을 밟아본 사람이라는 걸. 바닥을 밟아본 사람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걸.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 협박 메시지, 보험 서류 조작 흔적, 남편의 음성 메모.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그들의 범죄를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약했을지 모릅니다.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진짜로 죽인 건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사연이 들어갈 틈이 없는 곳, 오직 사실과 증거만이 살아남는 자리였습니다. 재무팀 팀장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책임을 미정에게 떠넘겼고 미정은 울며 저도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법정에 올릴 때 저는 숨을 고르며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처벌을 원합니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잡고 울던 미정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점이 돈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리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법정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서류를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나왔습니다. 불법 감금, 협박, 사기 공모. 그들은 각자의 죄를 각자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법정 앞에서 미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내 벌이고 내 책임이야.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울음은 장례식장의 울음과 달랐습니다. 그때 울음은 위로를 받으려는 울음이었고 지금 울음은 죄를 마주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법정 계단을 내려갈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긴 건 나를 위한 거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남긴 짐은 내가 대신 정리했어.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형은 정말 누나 지키려고 했어요.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방법이 틀렸어. 숨기는 건 지키는 게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사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별은 남겨진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진실을 마주하는 건 젊을 때보다 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은 어떤 밤에도 나를 지켜줍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남편 없는 아침, 비밀 없는 아침, 거짓 없는 아침. 그 아침이 때로는 외롭지만 적어도 정직합니다. 정직한 삶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거짓의 고통과 다릅니다. 진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거짓의 고통은 평생 남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과 함께 사는 삶을.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만약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